정겹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생각이 성남문화원은. 그래서 이 계단 올라오면서 참 고향 같은 데를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을지대학도 바로 이 위에 있거든요. 은행동 앞에 있습니다. 양지동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옮긴 지가 한 40년 되죠. 그전에는 충무로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하여튼 저가 이 성남 요 분당 생길 무렵에 그때 왔는데 그때도 문화원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정겨운 자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성남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뭐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의 문화와 또 접목시키면 좋겠다 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소스가 된다 하는 데에 생각이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서양화, 제 전공과 같은 서양화를 같이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분도 계셔서 네, 하여튼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좀 일찍 와가지고 방영기 새로운 원장님도 뵀는데 참 반가운 분이시죠. 그분도 우리 성남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문화 자산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분께 이렇게 갖습니다. 정말 그 우리 문화, 우리 소리, 우리 음악 이런 거에는 뭐 일가견이 이루신 그런 분이 이제 원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 뵙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뭐 중간중간 인사는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좀 그림으로선 들어가 보죠.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티첼리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17세기, 16, 17세기 요 정도 때인데요.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아직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고 또 이 요맘때쯤에 봄날에 한 번씩 되새겨보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비너스 탄생이라는 그림이죠. 제목이 이제 비너스 탄생인데 그림을 조금 이렇게 많이 알면은 있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야기들이 아주 줄줄이 포도알 열리듯이 열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등장인물은 이제 4명이 등장하는데 요 가운데가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이제 그리스 말로 아포로디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뭡니까 봄의 그 여신이에요. 여기는 꽃의 여신 포모나라고 하고요. 여기는 제피로스라고 하는 이제 서풍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입김과 꽃과 뭐 이런 것들이 미와 이런 게 다 버무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비너스 탄생인데 비너스가 이렇게 태어나서 조가비를 타고 여기 키프로스라는 그 땅 지금 중동 그쪽에 있는데 골로 이제 이렇게 무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죠. 이 비너스 탄생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가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장점이나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드로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누드로 표현하기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허락되는 것은 여신만 가능합니다. 비너스가 그래서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벗고 나오는 여신은 대부분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과정도 그래요. 이 제우스,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버지 크노루스가 있어요. 크노루스가
크노스, 그러니까 크노로스의 아버지는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할아버지죠. 우라노스가 이제 최고 첫 번째 왕인데 신들의 이 크로노스가 이제 정권 다툼인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신들도 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우라노스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성년자는 없는 것 같은데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키프로스 앞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뽀글뽀글 하면서 이제 방울이 이렇게 물거품이 일면서 예쁜 여신이 탄생했습니다. 그 여신이 바로 비너스 아포로디테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아포로디테는 아포로스, 거품이란 뜻입니다. 그 거품, 미의 여신이 거품 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아름다움이란 거품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4월과 5월도 봤지만은 그 친구들 젊었을 때 그 뺀질뺀질하던 그런 얼굴은 다 없어지고 남았는데 평소에 아니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쌓이면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잘 내공을 다지고 나이를 드신 분들은 참 인자하고 온화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얼굴이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고 이렇게 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얼굴은 속일 수 없는 거.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있지 않습니까? 저 뭐죠? 40 이후에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나요?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이를 들고 해도 이 남들이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하는 연륜에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은 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만나도 외모나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게 한다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고집 피우지 않는다. 우리말로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선생 뭐라 그러면 꼭 항상 그래요. 선생 같다고. 자꾸 이제 그게 버릇이 되니까 자꾸 그런 거 같아요. 잔소리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 아포로디테가 이제 저렇게 여신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피로스, 서풍의 신, 훈풍의 신이라고 그러죠. 꽃의 신 포모나는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부부지간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후 불고 있죠. 이렇게 입김을 후 불어서 꽃도 날리면서 이렇게 키프로스 해안으로 불어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렇게 옷을 요 분도 봄의 계절의 신인 호라이라고 해요. 호라이는 4명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 4명이 있는데 호라이가 예쁜 꽃무늬 옷을 들고 이렇게 마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조금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림 속에 이제 내용은 우리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보는 재미가 조금씩 더 나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양의 그림에는 이 그림 하나가 소설책 하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많은 얘기가 들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신화를 끌어다가 시각화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기가 그것이 하나씩 이제 전개를 시켜보면 무궁무진한 어떤 그 이야기 소스를 거기다 담아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뭐 왜냐면 신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니까.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또 그림을 제가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어쨌거나 이 두 사람 부부다. 그리고 비너스가 그렇게 탄생해서 이제 올라오고 하는 것이다 하는데, 이제 그림의 스토리 말고 그림의 조형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또 잠깐 눈을 돌려보면 좀 어색해요. 그렇죠? 거기 발견하셨습니까? 이 호라이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너스도 목이 꺾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죽지 않을까요? 아마 팔은 빠져 있는 것 같죠? 굉장히 이상해요.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이 조각이를 타고 오는 건지 걸쳐져 있는 건지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대부분 선생님들은 별로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화가들이 누가 더 있는가 하면은 다빈치라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라는 뜻이에요. 그 다빈치가 있었고 미켈란젤로가 또 있었죠. 그렇죠?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 그리고 보티첼리, 나중에 이제 라파엘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하지만은, 특히 그 다빈치하고 이 보티첼리는 같은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웠어요. 같은 화실에 가서 공부했어요. 베르키오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그림을 이제 배우는데, 이 다빈치하고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던 다빈치하고 보티첼리는 완전히 그림 화풍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다빈치는 매우 사실적이고 또 탐구적이기 때문에 인체를 그리더라도 인체의 골격까지 다 연구해 가면서 해부학적인 공부와 그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보티첼리는 아주 이상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어떤 그림에 담겨있는 정신이나 뜻, 그러니까 이 조형적인 아름다움, 인체의 비련함,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이상적인 그림, 형이상학적인 그림, 그런 것을 플라톤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이라고 하고, 우리가 뭡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도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또 그 현실적인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적인 그런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형태는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림에 담긴 아주 그 이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두 사람의 그림이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지만은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론적으로 가지고 재미없겠지만은 다음 그림부터 이제 그런 거 가능한 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도 이 보티첼리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봄의 재전, 프리마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의 재전이라고. 이 그림도 아주 무지하게 숱하게 본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뭐지, 무슨 얘기지 하는 것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은 여기 구름도 살짝 있는 거 보니까 바람을 막든지 외풍을 막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은 신발에 여기 샌들을 신고 있는데, 샌들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어떨 때는 모자도 쓰고 있는데 모자도 날개가 달려 있어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헤르메스는 이 직업이 제우스의 심부름꾼, 뭐 연락하는 비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빨라요. 날개가 달려 있어서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도둑의 신이기도 해요. 도둑들도 자기네들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게 가트캡스라고 하는 이게 날개가 둘 달린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뱀이 2마리가 감겨 있는 거 이런 거 들고 있어요. 위에 날개는 독수리를 상징하니까 제우스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뱀 2마리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상징.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이제 흔히 의료기관에서 쓰는 걸 보였어요, 그렇죠? 이 병원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인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이게 헤르메스가 들고 있는 뱀 2마리가 감겨 있고 위에 날개 달린 거, 그 의무병과 마크 같은 거잖아요. 군대. 그거는 조금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은 이 헤르메스가 들고 있는 것은 뱀 2마리가 싸우는 것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딱 갖다 대면은 싸우는 게 딱 멈춰져. 그대로 멈춰라.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제 그게 뱀 2마리를 딱 멈추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결하고 다시 또 진행시키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그걸 많이 쓰냐면 말이죠. 상거래하고 뭐 이렇게 중재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마크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징, 그 사람의 신으로도 헤르메스가 등장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또 넘어가고요. 그 요거 좀 더 할까요? 여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제피로스의 처음에 봤던 제피로스 서풍의 신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말이죠. 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사람 제피로스가 여기 이게 폴로라가 되기 전에 크노로스라고 옛날 요정이에요. 크노로스가 요정 시절에 이 제피로스한테 이렇게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호소하고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뭐 모든 신들이 다 와서 그냥 껄떡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피로스가 어느 날 이 크노로스를 데리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아주 달콤한 속삭임, 서풍의 신이니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이렇게 속삭여서 사랑을 쟁취했답니다. 진짜 그랬는지 하여튼 뭐 나중에 그 크노로스, 그러니까 나중에 플로라가 됩니다만 플로라가 남긴 말에 의하면 얼마나 감미롭든지 하면 잠이 들 뻔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알았다면 첫사랑에 실패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으면 지금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나마 쫓겨나면 이제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이건 요거는 그 서풍의 신,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이 크노로스를 플로라로 변신시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의 소설과도 같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왜 안 나오죠?
이게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어, 여기 좀 공이 하나 둘 하나 둘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누구겠습니까? 비너스죠. 왜 비너스인가 하면 여기에 큐피드랑 같이 있어요. 큐피드는 보통 비너스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요. 여기 있는 마이크로 하세요. 여기. 거기도 있나? 하나 둘 넷. 감사합니다. 20명이고. 또 너무 길면 또 짧으네요. 아니 이 큐피드는 비너스의 아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저런 모양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화살하고 활을 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큐피드의 화살 금색하고 은색이 있는데 금색 촉을 맞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네요. 그러지 뭐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듭니다. 근데 은색 맞으면 말이죠 바로 절규해요. 그래서 그 큐피드가 그런 장난을 많이 해요. 나중에 특히 아폴로한테 그 요정이랑 있는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아폴로한테 화를 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작품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 요거는 그 포모나입니다. 아까 그림에도 포모나가 두 번이나 나왔죠. 포모나를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18세기에 그려진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거는 16세기예요. 르네상스 시대죠. 이 18세기는 이제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로코코 시대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과정에 이제 그림의 흐름은 쭉 이제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오늘은 건너뛰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 여성도 보면은 이 가슴을 노출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그 제약이 굉장히 강했던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벗겨서 그린다든가 이런 거는 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 여신만 가능하다. 여신 중에서도 이렇게 걷는 모습으로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여신은 비너스밖에 없죠. 아름다운 여신이고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벗고 나오는 여신은 대부분 비너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여신 중에 헤라 여신이 있잖아요. 제우스 부인. 정숙하게 옷 다 입고 있잖아요. 헤라 여신이 벗고 있는 거 한 번도 못 보셨거든요. 자, 여기서도 이 제피로스와 플로라, 아까 말씀드렸죠. 제피로스가 여기 있고 플로라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야기. 둘이 결혼했어요, 나중에. 여기 그 플로라의 꽃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꽃의 신이 그 많은 추앙을 받게 됩니다. 특히 어디서 받는가 하면은 이 로마 쪽에서 말입니다. 이 비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너스 신앙이 로마 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게 활발해지고 비너스 신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스에서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비너스는 어쩌면 이 로마의 건국 선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트로이 전쟁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네아스라는 나중에 로마를 건국하는 그런 이제 왕자가 있었어요. 트로이가 멸망할 때 아버지를 이제 업고 앙키세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로마로 가서 로마를 건국했다는 신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뭡니까? 로물로스와 레무스 늑대 젖을 먹고 자란 그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아, 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좀 행동이 넓어졌습니다. 로물로스와 레머스 즉 늑대 젖을 먹고 자란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라는 그런 신화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네아스와 안키세스 이야기예요. 트로이가 멸망할 때 안키세스라고 하는 이 왕자가 아버지를 아이네아스가 안키세스 아버지를 업고 이제 탈출을 합니다. 리비아 쪽에서 리도라는 여왕과의 영문도 있어요. 오페라에도 나오는데 리도 여왕의 탄식이라는 그 아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저나 뭐 이런 로마의 귀족들은 말이죠, 자기네의 신이 조상이 안키네스, 아이네아스 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안키세스가 인간인데 비너스와 사이에 사랑을 해서 아이네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저는 뭡니까? 조상이 비너스잖아요. 신이에요. 그런 당위성이 쓰잖아요. 그렇죠?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런 당위성이 쓴단 말이죠. 꼭 우리 근처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백두혈통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그걸 앞세우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플로라가 로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이제 형성이 되고 막 이러는데요. 그 로마의 이 플로레 갈리아, 그러니까 플로라 여신을 위한 축제가 딱 이맘때 열려요. 올 초에 열려서 지금은 없는데 열렸는데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꽃을 들고 비너스를 찬양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누드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연극하고 이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림에 그렇게 완전히 벗길 수는 없으니까 아주 뭐죠? 무슨 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시스루.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어쩌면 이게 시스루가 더 섹시해 보여요. 완전히 벗겨놓으면 별로. 이게 이제 미술대학에서 그림을 처음 이제 그림 배울 때 누드 그렇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드 그렇게 하려면 이 대위에 모델이 올라가서 이제 포즈를 취합니다. 근데 올라가서 이제 가운 입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가운을 벗는데 이게 다 벗으면요 하나도 신비하지 않아요. 그냥 속고상 그리듯이 그립니다. 근데 내려올 때 또 가운을 살짝 거치고 내려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섹시한지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그리고 이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비키니 같은 거 입고 있는 여성을 봤을 때하고, 만약 그 여성이 완전히 그것도 다 버렸다 그러면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림에서 잘 살아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 보면 꼭 이 여성들이 이렇게 정말 예쁘고 그런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추는데 왜 남자는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뻘쭘하게 그려놓고 여기 대머리 아저씨도 등장해가지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남자는 엑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플로라를 소재로 해서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20세기로 들어오면 우리가 클로드 만의 모네하는 그 인상파 모네입니다. 그 모네가 그린 파피꽃, 양귀비, 개양귀비 밭에 이렇게 꽃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봄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나아가서는 우리의 문화, 성남의 문화와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깊이 있게 볼 것 없이 그림 자체가 지금 바로 봄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네의 그림 중에서 아마 가장 그 봄 느낌이 많이 나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탄천 거기에도 이제 꽃들이 많이 피는데 꼭 저는 이 그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천 그 뚜게 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가끔 해봅니다. 요것도 정말 이게 지금 같은 봄날에 어제 그제 정말 하늘이 정말 예뻤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업되는 그런 이 환경이 펼쳐졌었는데 마치 그날의 그림을 상황을 그림으로 본 것처럼 말이죠. 맑고 깨끗하고 따뜻한 그런 봄의 풍경을 잘 묘사한 모네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거는 르누아르라고 동시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그림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이에요. 몇 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르누아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르누아르, 모네, 뭐 고호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인상파, 인상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말입니다. 예전의 그림,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가 보티첼리 그림 같은 것들은 이 스튜디오 화실에서 그리는 거예요. 나가서 그릴 수가 없죠. 일단 그림도 커요. 그래서 그것들은 4m, 5m 막 이러면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근데 인상파 때부터는 그림이 작아집니다. 한 50cm, 40cm. 진주 귀걸이의 소녀는 40cm, 40cm밖에 안 돼요. 조금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그림은 판매도 쉽겠죠. 가격이 쌀 테니까. 큰 그림은 걸 데도 별로 없어요. 어디에 걸 거예요? 아까 그런 그림은 어디에 걸 거예요? 저 보티첼리의 비너스 한테 같은 거는 큰 저택에 그려놔 저기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정말 귀족들밖에 그 그림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작은 그림 그거는 아무나 살 수 있겠죠. 가격이 쌀 테니까. 작아지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고요. 또 뭐냐면은 이 인상파들은 스타디오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직접 가서 보고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꽃도 말입니다. 이 햇빛이 쨍쨍 쬐일 때, 구름 속에 있을 때, 해가 질 무렵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 인상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림을 빨리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큰 데 그릴 수가 없죠. 작은 그 캔버스를 가지고 그림을 빨리 그 당시에 그 기분을 캡처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상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약간 거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이 르누아르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참 많이 그렸어요. 이게 애들 그림, 최근에 한국에 온 그림 중에서 이제 그 르누아르의 그림 중에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왔어요. 그게 그 메트로폴리탄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그림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18세기, 19세기 이때 19세기 작가들이죠. 19세기 때 딸 둘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따뜻하잖아요. 우리 손녀 둘이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사진 찍어서 걸어놓고 싶잖아요. 그거를 이 르누아르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피아노 치는 소녀들을 그 소재로 똑같은 그림을 5점이나 그렸어요. 장사할 줄 아는 거죠. 그게 다 세계의 아주 큰 미술관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르누아르하고 이 모네는 오래 살아요. 거의 90 몇 살에까지 삽니다. 이 인상파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림이 하나도 안 팔렸어요.
왜냐면 야 그림이 이게 뭐 그림 같아? 이게 뭐 그리다만 것 같은데 이렇게. 왜냐면 그 전에 그림은 그림이 마치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파 이전의 그림은 그림이 매끈합니다. 사진 인화지 같아요. 근데 인상파 이후부터 그림들은 이렇게 텍스처가 거칠거칠해요. 막 이렇게 막 붙자국이 막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혹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셨다가 그림이 사진판처럼 맨들맨들하다 그러면 그거는 인상파 이전의 그림들이에요. 이 인상파들은 텍스처가 아주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특히나 고호 같은 그림들을 보면은 정말 덕지덕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맛은 서로 다르겠죠, 그렇죠? 그림을 보는 이제 느낌은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누아르는 돈 버는 방법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다. 왜냐면 어렵게 살았거든요. 공부할 때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부잣집 출신이 아니니까 이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알바하고 이렇게 간신히 어렵게 살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이게 가슴에 있었는지 어쨌거나 이 자기의 고객들이 어떤 그림을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것도 이제 후대에 좋은 기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시장을 잘 알아라 하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잠깐 와보죠. 이대원 교수님이라고 이제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시는데 이 사람 따님이 저 위에 올라가면 양친의 병원에 있는 지금 성남중앙병원 있죠. 거기 소아과 의사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인상주의 화가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분의 그림은 이 과수원 그림이에요. 대부분 과수원의 봄날의 과수원의 복숭아 나무 꽃 피는 그런 풍경이죠. 바닥에 뭐 이런 뭡니까 요거 뭐죠 이거 민들레, 민들레 홀씨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복사꽃 이렇게 장원에 지금 복사꽃이 다 졌을까요? 장원에 이제 4월 말쯤 가면 흐드러지게 피잖아요. 복사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열리는데 그런 느낌을 이제 잡아내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인상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지오라는 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 1세대 이제 화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데 이것도 복숭아밭이에요. 여기는 배밭인 것 같죠? 이 꽃은 이게 도원 풍경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제목도 한자로 써가지고 도원 이게 복숭아밭이죠. 복숭아밭. 옛날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도원 뭐 그랬던 기억.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 조금 전에 이대원 선생님 그림은 화려하고 그래서 인상파적인 느낌이 나지만은 이것도 인상파 형태의 그림이지만 참 따뜻한 한국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외국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 뿐더러 감흥도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우리나라 화가들이 그림으로 해서 우리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어릴 때 뭐 뒷산의 과수원 어디쯤 보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을 불러일으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래전 사람이시지만은 이분의 자제분도 대단한 화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오지오 선생님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배꽃 같죠? 흰꽃입니까? 사과밭이네요. 사과밭도 하얀가요? 약간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일단 배꽃만 하얀. 처음에 연분홍색에서 나중에 그런가요?
하여튼 언젠가 한번 저 배밭에 한번 갔는데요. 그것도 4월 말쯤 됐을 겁니다. 저 태촌족이 어디 그 올라가면은 배밭이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보셨어요? 네. 아니 저 그 2번 갔는데요. 배밭인데요. 분을 쪽으로 넘어가는. 네네네. 불은 넘어가더라고요.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집사람하고 둘이 진짜 그림도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흐드러지게 피는데 둘만 있으니까 이건 정말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그런데 태촌에서 말이죠. 이렇게 길 따라 쭉 이렇게 강가로 가면 네. 있습니다. 분은 골짜기 넘어가서. 예. 선생님 가보셨군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게 있는지 모르는데 요맘때쯤에 가면 그 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꼭 가보십시오. 돈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미안해서 뭐 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배집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10,000원에 한 봉다리 그거 한 봉다리 팔아주면 됩니다. 하여튼 기분 좋은 그런 곳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내년 4월 달에는 꼭 가서 한번 피크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포도주 이렇게 와인 한 병 들고 이렇게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파니까 다 가져가셔야 돼요. 요것도 참 고향집 생각이 나는 오지호의 그림입니다. 정말 고향집 그런 느낌이 잘 나타나요. 근데 저는 이 박수근 선생님 그림만 보면 가슴이 저려와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렇죠? 근데 이분 그림만 보면 가슴이 이리 저리고 영락 없어요. 이거 간단하게 그리는 수채화거든요. 정말 이거 그리는데 뭐 1시간이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도 이 안에는 뭐 한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다 담겨있는 듯한 그런 거. 이게 바로 그림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림 한 점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가슴에 담겨져 있던 스토리를 꺼낼 수 있는, 물론 음악도 그리하지요. 음악도 조금 전에 우리가 장미를 들어보셨지만은 그 1970년, 80년 그 때를 추억하게 만드는 그런 기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림도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이 갖는 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정서를 어루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로부터 위안을 받고 싶을 때 받을 곳도 흔치 않고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나 좀 위로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최고 어른인데 어디 가서 약한 모습 보이기도 그래요. 없어도 있는 척, 가슴 아파도 당당한 척, 뭐 이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저도 뭐 연세가 비슷하시면 저보다 좀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갑자기 형제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얘는 또 느닷없이 오빠가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나. 진짜. 그건 뭐 적어요. 그것도 맨날 하던 버릇이면 괜찮은데 어쩌다가 해가지고 그 동생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너 전화 받을 수 있어? 물어보고 예 그러는데 그냥 뭐 할 말은 없으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잘 지내냐 뭐 건강하고 뭐 이러고 많은데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걸 꺼내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지만 전화 받는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이 형이 지금 좀 그렇구나 거시기 하구나 이렇게 느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전화도 좀 하고 내 느낌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기 여수대학에 이제 정년 퇴임을 이제 몇 년 전에 했어요. 정년 퇴임을 하는 저 나이가 선생님들은 65세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칠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우리 한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한참 어른이시지만 조금은 이제 이해하는 그 기분이 듭니다. 가끔 학생님 보면 이제 가족들 말씀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사진 보여주시고 그러면은 그 이제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갑대 정도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이제. 손녀가 와도 말이죠. 옛날에는 할아버지 뭐 술래잡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러던 애가 이제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술래잡기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자기의 세계가 형성된 거죠. 걔는 이제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걔하고 놀 수도 없어요. 근데 난 제 마음은 걔랑 놀고 싶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도 안 되죠. 애비라는 놈은 와가지고 잠만 자요. 소파에서 잠만 자요. 나는 이렇게 마당에 꽃도 보여주고 싶고 뭐 이거 뭐 저 꽃은 뭐다 이렇게 이제 손주 데리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1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이렇게 용돈 주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참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마누라한테 뭐 얘기하면 호응도 잘 안 해주죠.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러고.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오늘 쓸데없는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박수건 그림의 특징이 이렇게 우리의 정서와 잘 되는 그런 것들. 특히 이런 그림이 있죠. 이게 꼭 마치 무슨 이렇게 돌가루 같은 걸로 그린 것처럼 아주 질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우리의 질박한 우리의 역사 속의 것들. 이건 우리보다 저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어른들이 보시면 이렇게 한옥집에서 앞에서 치마 저고리 입고 이렇게 애기까지 얻고, 그때는 애기를 많이 얻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 얻고 이렇게 한 그런 풍경이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우리 친구들보다 좀 더 나이 있는 우리 누님, 사촌 누님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합니다. 여기가 장원이에요. 장원. 옛날에 장원 돌판에 저기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가봤더니 여기 다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때 그린 건 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런 복숭아밭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원도 커져가지고 뭐 그냥 전부 아파트촌으로 바뀌어서 그때 기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복숭아꽃은 해마다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산이 바로 그 뒤쪽에 감곡에 있어서 꼭 가면 그런 옛날 느낌, 벌써 저럴 때가 있었지 하고 막 그때도 이거 그림을 그릴 때도 그 꿩이 있잖아요, 꿩. 꿩이 거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팍 날아가면 장기, 순놈이 장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화려하고 이쁘잖아요. 그게 막 이제 탁 날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는데 네. 저기 나무집 날아가는 게 꽁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그냥 꼬물이 그리고 그러나 봐요. 요거는 이제 고호의 그림인데요. 똑같아요. 고호나 우리나. 고호가 몽마르 때 처음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호는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이 미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뜻을 따라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이렇게 저런 거 있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뭐 도를 아십니까? 끈질기게 쫓아내고 좀 그렇게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고가
그럼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난 그림으로 위로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물론 그림이 형편없겠죠. 뭐 배웠겠습니까? 근데 초창기 그림은 사실 별로 그렇게 볼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태우라고 해요. 형이 저기 거기서 그러지 말고 여기 좀 와봐. 파리에서 이렇게 그림 파는 화상이었어요. 그래서 몽마르트에 데리고 갔더니 그림이 신세계인 거예요. 그림이 밝고 화려하고 인상파 그림이 밝고 화려하잖아요. 그런 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몽마르트도 지금 보면은 뭐 집이 빽빽하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랬던 모양이에요. 여기 몽마르트도 이때 19세기 그게 1850년, 60년, 70년 이때는 그때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요건 첫걸음이라는 그림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뭐 그림들이 대부분 다 아는 그림들이고 해서 그렇게 어렵고 그런 그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공해 드린 그 그림들이 더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2시간 만에 다 해야 되니까 이 고에서부터 그 클린트 뭐 이런 것들은 그것도 다 보시는 그림들일 겁니다. 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여기서도 합니다. 흑백 말고 슬라이드. 슬라이드 한 번씩. 네, 재미나고 재미나고 그럴까요? 네. 설명이 안 나요. 네. 흑백이라서. 흑백이라서 그러시군요. 네. 여기서부터. 자, 요거 간단하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문화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생들 앞에서 얘기할 때 하고는 코드가 좀 달라집니다. 저도. 학생들한테는 첫걸음 아무 감흥이 안 올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저거 첫걸음 그냥 우리 애들을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걸음만 하는데 얼마나 신기하든지. 아니 나는 그냥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놈은 오면 잠만 잔다니까요. 저만 짝사랑인 거예요, 자식한테도.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는 그걸 느끼는데 그놈도 지 자식 키우니까 지금 이제 느끼겠지. 이제 나중에 느끼겠죠.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하여튼 가슴이 따뜻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져왔는데요. 바로 첫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기가 이렇게 이제 아빠 하면서 이제 걸어봐 이런 거죠. 뭐 바로 이렇게 팔 벌리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도 원래는 밀레의 그림을 오마주한 거예요. 밀레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흐는 정상적인 미술 교육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의욕은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 고흐는 그림 읽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책을 참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서 이 교양이나 상식이 상당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그 당시에 유명한 들라크루아나 프랑스와 밀레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상당히 많이 보고 그림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담긴 그 의미와 뜻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이 고흐는 자기가 선생이 딱히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선생님은 밀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우리말로 뺏겨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언제입니까? 이제 19세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봉건제도가 무너진다. 왕이 무너지고 왕이 단둘이서 잘리잖아요, 그렇죠? 루이 16세 잘리고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잘리고 나폴레옹이 정권 잡고. 근데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혁명은 계속됩니다. 7월 혁명, 4월 혁명. 그게 이 혼란한 시기였어요, 프랑스가. 그럴 때마다 힘든 건 누굽니까? 없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 19세기 이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새로운 부르주아들이 막 생기죠. 돈 있는 사람들은 한 개 잡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니까 AI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떼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삼성도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요새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이제 편성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보통 사람은 그게 뭔데? 반도체 뭐죠? 도대체 AI가 뭔데? 이렇게 되죠. 이게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내 걸로 만드느냐, 여기 둔한 사람은 처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네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 나오면 잘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이빨도 빼서 팔고 또 뭐 그 누구야 그 성당에서 장발장 빵 훔쳐가지고 교도소 가고 말이죠. 뭐 그런 시대에 너무 힘들다. 그 시대에 위안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프랑스와 밀레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파리 근교 바로비족이라는 곳에다가 이 화가들의 집단을 형성하려고 했어요. 우리 뭐 카르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그림 그리고 하자 하면서 그림을 그린 게 뭐냐면 대부분 그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위안이 될 만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삭 죽는 사람, 뭐 만종, 그 뭡니까? 한 알의 곡식이라도 우리가 노동의 건전한 노동의 대가랑 수록하는 거 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건강한 거란 말이죠. 누굴 사기쳐서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종소리 드릴 때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삼정기도 드리고 뭐 이러는 과정이 얼마나 건강한 삶이겠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건강한 노동의 대가를 수확하고 하늘에 경배하고 이렇게 살자. 이게 뭐 그런 느낌이 목사의 아들인 고우한테도 그대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은 그 사람을 자기의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림의 바탕으로 삼아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라도 그러면 이런 고흐의 그림을 이해하는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림 속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걸로 보지 않으면 고흐의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것을 대입시켜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몇 개는 더 보시도록 하겠지만은 이 그림도 그리하고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과수원이에요. 이건 살구나무랍니다. 살구나무도 하얀 꽃이네요.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의 그 튤립 꽃밭입니다. 그 중에서도 잘 그린 걸 내가 가져온 거야. 형편 없었는데. 요것도 뭐 숲을 그린 그런 봄의 느낌들 이렇게 또 이제 임상파 그림을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르리라는 데 이제 가요. 임상파가 이제 고가 이 몽마르트에서 그림을 보고 배우고 해서 나중에 조금 자신을 얻으니까 나는 이제 화가가 될 거야. 정말 화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저 남쪽 그러니까 남쪽 그 프로방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르리라는 곳이 있는데 아르리 여인이라고 그 BJ 오페라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에서 88년, 89년까지 2년을 거기서 있는데요. 고의 그림은 거기서 다 나와요. 고가 이 평생에 한 400이 아니라 한 1000점 정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이 대체적으로 86년, 7년, 8년, 9년, 10년 여름에 죽어요. 그러니까 4,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목마르 떠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습작이에요. 진짜 그림은 아르에서 다 나온다. 뭐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뭐 이런 것 다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절정기에 있던 때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고의 그림이 되게 거치니까 이 사람 그림 대충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 그리기 전에 이렇게 이미 습작을 한 번씩 해봐요. 대단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림을 함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유화로 다시 그립니다. 요런 그림도 이런 그림을 보면 이제 요런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점묘화라 그러는데요. 인상파 이후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점으로 그리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림이 그 스펙트럼의 효과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광학 이론이죠. 왜냐하면 일광 속에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들어있다. 다 흡수를 하면 검정색이 되고 다 이게 반사하면 흰색이 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은 그 당시 그런 이론을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잎사귀 초록색 잎사귀 하나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이 초록색뿐만이 아니다. 이런 이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 점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스펙트럼처럼. 그래서 이 쉐라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림을 점으로 그리는 사람도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흉내를 잘 내고 있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엄마하고 여동생들을 그린 거예요. 엄마인데. 또 복숭아 나무네요. 복숭아 나무가 이거는 이제 그 복숭아 봄철에 복숭아를 그린 건데 이거 왜 가져왔냐면 여기 보면은 모브에게라고 이제 글이 써져 있어요. 스베니어 드 모브 빈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면은 빈센트가 모브에게 드리는 선물 저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했어요. 모브는 누군가 하면은 사촌 매형이에요. 그 네덜란드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화가예요. 사촌 매형이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리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근데 모브 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그 고를 보더니 아무 재주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너 그림 그리는 재주 하나는 있네. 이 칭찬 한마디가 화가로 만드는 거죠. 그래부터 이제 화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브 사촌 매형이 돌아갔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했어요. 근데 사촌 누나가 저걸 과연 오래 간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에 이해하면은 무슨 뭐 뚫어진 닭장 마기로 썼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나와서 한 500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아주 밝아진 그 인상파의 그림과 따뜻한 사랑의 느낌, 이제 사랑이죠. 이것도 사랑의 느낌들이 가득가득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아까 보았던 그림하고도 같은 장소예요. 이것도 많이 드렸죠. 이것도 아몬드는 안 봤습니다. 저거는 이제 동생 태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호가 있는데 태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태호가 그러면 나 형 이름 그대로 쓰고 싶어. 이름을 빈센트라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축하하는 돈은 없어요. 빈센트가. 왜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림 한 40만 원 받고 딱 한 점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데 일생 동안에 동생에게 도움을 받아서 뭐 일생 동안에도 오래 안 삽니다. 37에 죽습니다.
예, 동생이 저기 돈을 받아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 건 그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득 담은 아몬드 나무 꽃피는 나무를 그려서 선물을 했어요. 지금은 그때는 뭐 이렇게 뭐 한 돈 100만 원 줬으면 좋겠는데 했겠지만은 이 그림이 그거보다 뭐 몇천 배는 더 된다는 그림이 됐겠죠. 근데 다행히 고우는 말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 동생한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근데 동생은 태호랑 고우랑 거의 같이 죽어요. 1년 차이로 죽습니다. 이게 1890년에 죽고 91년에 죽고 동생이 1년 후에 따라 죽는데 그래서 이 묘지도 같이 있어요. 고향 네덜란드에 있지 않고 프랑스의 그 오베르라는 곳에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데 같이 묻혀 있습니다. 우애가 참 좋은 형제였죠. 이 평생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 옛날 초창기에 그림 보면 네덜란드에 있을 때 고호가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 직업 여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호가 보내주는 돈을 이제 주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동생이 볼 때는 얼마나 참 한심하다고 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내주는 그 돈을 한 4, 50만 원 보내주는데 그걸로 반 잘라서 그 여자 주고 또 물감 살 수 없으면 또 물감 사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또 목사인데 알면 어떡하겠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태호가 형한테 편지를 써요. 형,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림에 사랑이라는 모티브가 들어있다는 걸 설명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고호가 동생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사라면은 나이 들고 병들고 어린 딸내미까지 있는 여자를 모른 척 해야지 되겠냐?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고호는 그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베푸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위로하겠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호는 그림마다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호를 위로하는 포인트가 그런 데 있다. 그 고호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네. 태호 부인이 다 모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그 조안나라고 하는 그 제수씨가 있어요. 그 제수씨가 형과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작품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호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몇 점은 외국에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한 거든요. 그런 마케팅부터 모든 정리정돈을 이 고호 와이프 조안나 봉하오라고 하는데 그 제수씨가 공헌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빈센트라는 조카까지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하여튼 그 고호는 혼자 외롭게 그림을 그렸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평가받지만은 참 우애 깊은 동생과 재수씨 뭐 이 조카는 잘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그림들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 뒤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참 많이 알고. 근데 이건 정말 그 조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당연 손에 꼽을 정도로 이 아몬드 나무가 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근데 좀 특이한 거 뭐냐면 그림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입체감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서양 미술은 입체감과 사실감과 원근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림을 안 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술대학에 아니 뭐 가기 전에 그 미술학원에서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석고대상 같은 걸 해요. 그걸 왜 그러죠? 똑같이 그냥 사실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체감이 나야 돼요. 동양화는 입체가 필요 없어요. 입체감이. 그리고 원근감이 나타나야 돼요. 가까운 것은 크고 진하게, 뒤에는 흐리고 연하게. 그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졌어요. 그런 게. 이게 임산파부터 없어집니다. 뭐 그거는 이제 일본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유기오에라고 이제 다색 판화 있지 않습니까? 저기 후쿠사이 그림, 네, 후쿠사이 그림 저기 파도 치는 모양. 네, 파도 이렇게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인가 뭐 그러는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요만하더라고요 보니까. 너 엄청 큰 줄 알았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설명을 듣고 보니. 아, 그게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보다. 작년에 청주 박물관에 왔어요. 청주하고 가나가와 시하고 이게 합작이 저 자매 결연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 그림이 왔어요. 거기 가봤더니 진짜 요만해요. 근데 그 그림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정말 키 포인트만 강조해가지고 그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뭐 사람도 있고 배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고 그림자도 없고 원근감도 없고 입체감도 없어요. 근데 저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이게 강력하네 그림 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파들은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진처럼 똑같은 건 그릴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갖게 되는 거예요. 저 당시에 이제 바로 카메라가 발명이 되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그리는 사진 찍어주면 되니까 이제는 작가는 그야말로 그 작가만의 개성 있는 그림. 그림이라는 것에 갖고 있는 그 매력과 맛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림에서. 그 피카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말이죠. 나중에 나는 이제 형태를 넘어서 본질로 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그 뒤에 나온 사람들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까만 막 칠해놓고 저만한 짓고 방하는데 까마귀 그죠? 아무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죠. 왜? 그럼 또 이제 정신이 이상한 거구나. 이게 마크 로스크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있잖아요. 이게 화면에 빨간색 붓질만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그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왔었는데 여러분 그림이 있으면 앞에 방석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 가도 성당에는 감실이라고 있는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성체 보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무슨 거기서 뭐라고 나올까요? 스님들은 명벽을 하고 그 화두를 뭐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벽 쳐다보면서 뭔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석 달 열흘 동안 자기와의 대화죠. 자기가 화두 즉 그 뭔가 자기한테 이 생각하는 거리를 깨치고 이해하고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느님이 즉답을 해주진 않지만 나와의 대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또 이 가슴 속에 그 상처를 꺼내놓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거기서 후회되는 거, 미안한 거, 원통한 거 이런 것이 녹을 때는 눈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 로스코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보면 저거 그냥 애들이 붙이려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그 앞에 앉아서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씩 앉아있는 거예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를 힐링시킨다는 얘기죠.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건 난 예술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닌가.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그래야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는 외국에 나가서 아리랑 들어보세요. 눈물 나잖아요. 군대 가서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면 눈물 나잖아요. 아니 꼭 가스실에 들어가서 나오면 꼭 이렇게 하고 어머니 은혜 부르라고 나 그 조교들 아직도 생각나요. 어느 달에 갔는데 꼭 그 가스실에서 나오면은 어머니 은혜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콧물 눈물 다 나오죠. 아마 선생님도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그림이나 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말로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정서적인 것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지금 그걸 지금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를 못해주면 그림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담긴, 사랑이 담긴 그림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거만 해도 그냥 오늘 다 하겠는데요. 앞으로 15분 남았는데, 30분 남았네요. 이거는 아이리스 붓꽃이죠. 지금이 또 붓꽃 필 때예요. 네. 우리 집에서 피었어요, 붓꽃이. 붓꽃이 왜 붓꽃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피기절 분모라서. 맞습니다. 역시 여기는 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정서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게 풍부하시니까 바로 나오는 그게 붓처럼 생겼어요. 붓처럼, 그렇죠? 붓처럼. 네, 그래서 붓꽃이랍니다. 몽골이 맨 처음에 나올 때 여기는 없나요? 여기 조그만 거 뭐 있나 모르겠네. 붓처럼 생겼어요. 네. 이거는 제가 왜 가진 봄날의 꽃이기도 하지만은 고호가 이 그림으로부터 이제 조형적인 것, 다시 말하면 구도나 조화, 하모니, 비례, 대비, 대칭, 에펜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조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그림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화음과 음정과 박자와 리듬, 하모니를 다 이해해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도 그렇단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음악은 그게 깨지면 이제 불협화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림도 마찬가지. 그게 깨지면은 이 그림의 균형, 밸런스, 하모니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게 이제 보여요. 여기 한번 보시죠, 대충. 이게 크게 보면은 가운데 한 토막이 이렇게 있죠. 굵은 거. 밑에 여기가 있고 위에가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로 따면 무게 중심이 어떻습니까? 잘 맞아져 있죠, 그렇죠? 밸런스를 잡을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또 어떻습니까? 색상의 변화에서도 여기가 있고 아래는 푸른색인데 여기는 붉은색이 돼 있어요, 그렇죠? 변화를 줬죠. 저게 만약에 이 블루 컬러로 여기도 돼 있다 그러면 심심해요. 까만 바지 입고 까만 저걸 입으면 이건 너무 변화가 없어서 상가집 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자켓이라도 다른 색으로 입으면 훨씬 변화가 있죠.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죠. 또 이건 뭡니까? 그렇게 옷을 다 치마 저고리 다 입었는데 뭔가 귀걸이 안 한 것 같은 기분이죠. 진주 귀걸이의 소녀라는 그림이 왜 그렇게 인기이죠? 그 포인트 하나 반짝하는 것이 사람들 시선을 딱 모아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완벽, 액센트라는 거죠. 만약에 아침에 여기 오시다가 너무 바빠서 그냥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은 거울을 꼭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립스틱을 안 발랐네? 귀걸이를 안 했네? 여기 뭐 하나 달까? 뭐죠? 액센트죠, 액센트. 눈썹 안 그리고 입술 안 바르면 흐리멍텅해 보인다, 미련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액센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구현되고 있는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화, 균형이 완전히 맞아졌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아를입니다. 아를. 전 기차도 있고 마차도 있고 아주 기분 좋게 여기서 살 때 그림들이에요. 이게 바로 밀레 그림을 이렇게 오마주하는 그림들이에요. 지금 우리 이 마음에는 이게 더 화려하게 더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인상파의 힘이고 이거는 이렇게 사실주의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부터 이제 클림트예요. 클림트 좀 빨리 하면 이 아티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림을 이 사람은 아티제에 가서 여름을 보내요. 어디든가 하면은 이 비엔나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휴가를 이제 아티제인데 제라는 것은 저거예요. 호수를 얘기합니다. C라고 SE라고 써요. 그 저기 어디입니까? 그 저기 모차르트 있는데 어디죠? 비엔나 말고 저기 짤지부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 하면 호수가 저기 또 뭡니까? 그 모차르트의 그 미들네임 살짝 그 먹을도 있고. 어머니 그 예, 거기만 그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거 뭐 제가 보면 막히질 않네요. 그냥 다 거들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거기에 호수가 있는데요. 정말 예뻐요. 저도 가봤어요. 전 이 비엔나를 딱 한 번 가봤는데 오스트리아만 한 열흘을 잡고 갔어요. 언제 제가 또 가겠으면 그렇죠. 한 번에 끝낸다 그러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은 비엔나에 저기 그 뭡니까 저기 공원묘지가 있어요. 네, 국립묘지라고 그러네. 거기 갔더니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슈베르트 다 같이 있어요, 같이. 그 장미꽃을 한 송씩 이렇게 드리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모차르트는 거기 가짜 묘네면서요. 네. 시시는 모차르트잖아요. 하여튼 그런 여행의 느낌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고 그 사람 음악들을 듣고 그 음악으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던 그분들이 거기 한 자리에 있더라고. 한 자리에 요만한 곳에 한 군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그 여행이 제가 다녔던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남고 그래서 비엔나 거기다가 이제 짤지부르크는 왜 갔냐면 거기서 이제 기차 타고 이제 한 4시간인가 가더라고요. 옛날에 어릴 때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보고 그 전에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영화 못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거의 없어요. 그 명절 때마다 틀어줬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역시 가봐도 좋더라고요. 보고 그 옆에 이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또 호수 그 뭡니까 그 있잖아요. 그 시계탑 있고 하는 호수 가장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거기도 이렇게 해서 가니까 이 아치제가 있더라고요.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또 거기서 들려서 이렇게 보고 집사람 가방 하나 사고 또 그래서 즐거웠던 기억이 그림 보면 생각이 났는데 클림트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엄청 꼼꼼한 사람이에요. 키스 그 작품도 그리하지만은 이런 그림도 보면 이거 좀 점 하나하나가 얼마나 클림트 그림 키스에도 보면 그 남자는 그 사각형 문양이 쫙 깔리고 여자들은 동심원 여자 옷은 그걸 하나하나 다 그리려고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 그림 그리지만은 그 정도 그리려고 그러면 신앙심 아니면 사랑이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아니면 그렇게 못 그려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못 그릴 것 같아요. 정말 그 섬세하게 그린 거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금칠로 말이죠.
이 우리 집 이제 화장실에 밑에 발판이에요. 꽃길만 밟으라고 엄마가. 참 예뻐요, 그렇죠? 뭘 해도 우산을 해도 예쁘고 하여튼 그 그림이 박물관에서 거기서 우산 그 프린트 우산 팔더라고요. 저 그걸 사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네, 가셨군요 거기야. 저는 가면은 항상 뭔가 사요. 굿즈를 하나씩. 예, 네, 9번 가봤는데 회사에서 대구 간거하고 되기 전하고 느낌이 확 틀리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밸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한번 가본 데서 사온 거랑 누가 갔다 와서 선물 준 거랑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어떤 가치를 변화시킨다. 10원짜리로 갔던 게 어떨 때는 그게 만원짜리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하여튼 참 예쁜 그림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혹시 이런 봄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죠? 사과나무하고 뭐 이 장미, 과수원 뭐 이런 건데 이 장미 쪽에 해바라기. 여기서부터 이제 2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앞에 많이 봐가지고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봄에 관련된 신화가 이제 중점이 됩니다. 스토리가 다시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것들은 그 인상파 이후의 그림의 중요한 것들이 비례 대비 대칭 같은 이런 그 어떤 조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한다면은 다시 옛날로 들어가서 든 거는 뭐냐면 스토리, 옛날처럼 옛날 그림들도 다 스토리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각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신화 속에. 이거는 페르세포네의 납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이. 이거는 베르니니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게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그 보르게세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베르니니가 그 성베드로 성당의 의자 그거 1000개 있고 발다키노. 예, 그리고 네. 베드로 성당에 네. 맞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이제 우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여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베르니니의 조각 작품을 보러 간다. 이 베드로 성당 안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성인들 상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주 천재적인 화가 저희 조각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추기경 보르게세 추기경이 옛날에 추기경 뭐 이런 분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던 모양이에요. 궁정 같은 걸 이제 짓고 살았어요. 거기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인물은 누군 하데스, 이게 명계의 왕, 저승의 왕이죠.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데스라고. 영어로는 플루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페르세우스예요. 이제 페르세포네입니다. 페르세포네는 누군가 하면은 데메테르의 딸이에요. 데메테르는 누구죠? 이 땅의 여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메테르가 그 페르세포네를 데리고 봄에 놀러 나왔는데 이 저승의 왕인 하데스가 납치를 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우스한테 가야죠. 이게 말 되냐?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죠. 이 얘기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납치한 건데 뭐 이렇게 또 물려줄 수도 없으니까 1년에 3분의 1은 지옥이 아니고 저승에 있고 나머지는 나가 있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봄에 나옵니다. 지금쯤 나와가지고 꽃을 피우고 곡식을 키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페르세포네예요. 영어로는 세덱스라고 합니다. 세덱스는 이유식 아시죠?
오트밀 다른 거 뭐 이런 거 그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을 가꾸는 여신이 페르세포네예요. 영어로는 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토리 그렇고 이 조각이 그 미켈란젤로에 보면 뭐 다비드만 봐도 그 당시에는 우와 조각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어? 눈을 부릅뜨고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전의 그림들은 아주 이렇게 차렸었어요. 저기 어딥니까?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로 가면 말이죠. 거의 움직이지도 않다가 나중에 이제 원반 던지는 사람들, 동쪽, 그러니까 정적인 데에서 동쪽으로 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헬레니즘 시대는 약간 동쪽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움직일 동쪽으로 왔는데, 이 그 기원 후 400년부터 뭡니까? 이 중세잖아요. 그렇죠? 중세는 그런 예술 창작 활동은 이렇게 누르고 오직 종교만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성모님이나 누구 이렇게 성모님이 가슴 약간 이렇게 볼록 나오기 시작하는 게 1300년대까지 와야 돼요. 그때 된 이제 성모님이 가슴이 여성처럼 보여요. 가슴이 약간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도 아니야. 모두 겹겹이게 그래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에 그냥 벌거벗은 사람을 잔뜩 그려놨잖아.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는 복귀 이런 거거든요. 어디로? 그 헬레니즘 시대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는 다 벗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로 가자 하는 게 이제 르네상스인데 그 이후 100년 내지 200년 후에는 완전히 이렇게 정말 이제는 사실감이 크게 달할 정도로 저게 과연 돌로 만든 거 맞아? 이런 행위. 돌이 아니라 사람 살결보다 더 사람 같은 눌린 자국까지 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하여튼 꼭 로마에 가서 이건 한번 보고 싶은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포모나라는 또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아가씨인데 이렇게 과일과 정원을 가꾸는 여신이에요. 아까 오면서도 봤는데 양지에서 지금 가다 보면 양지에서 고개 넘어서 쭉 내려가면 덕평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에 포모나라는 큰 건물이 하나 써 있는 건물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아마 꽃하고 관계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공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포모나 나중에 혹시라도 포모나는 저기 LA 가면은 저쪽 그 북쪽에 포모나라는 그 동네도 시가 있습니다. 포모나나 꽃 정원 많고 한 데가 있는데 포모나를 아주 이제 다음부터 만나시면 꽃이 여신이구나 생각하시면 반가우실 겁니다. 이거는 이 포모나 포모나 꽃의 여신, 이 정원의 여신, 다시 정원의 여신입니다. 정원의 여신이 있는데 베르툼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여자가 있죠. 할머니예요. 그 젊은 여자가 이제 그 포모나고 여기는 베르툼누스예요. 변신을 했어요. 신화 속에 이렇게 신들은 변신을 잘해요. 그러니까 노파로 할머니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저기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 여신이 요정이 혼자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줄을 막 쓰잖아요. 젊은이들이. 근데 이 베르툼누스도 이 정원을 가꾸는 신이에요. 근데 몇 번 찾아왔었어요. 뭐 먹을 것도 가지고 찾아오고 뭐 했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놓고 가 먹을 게 많은데 이제 할머니를 변해서 야 있잖아 저기 베르툼누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정말 건장하고 진실하고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한번 만나볼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노파로 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과일도 보이고 막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큐피드가 사랑의 신이잖아요. 아마 큐피드가 나타나면 사랑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큐피드가 있고 여기 뭐 가면을 들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거 변신이야 가면한 거 가면 쓴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물고기 제 조각품에 유럽 여행하다 보면 물고기 조각품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은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신은 풍요입니다. 어떤 물의 신은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걸 끼고 있어요. 거기서 물이 나오고 풍부한 물 그거예요. 근데 어떤 항아리에서는 뭐 곡식과 과일과 먹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림도 있어요. 그런 게 다 풍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그 얘기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많이 보셨죠? 이것도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황제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황제가 엄청 좋아했대. 우리나라 같은 거 혼나겠죠, 그렇죠? 이거 뭐 귀신처럼 뭐야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풍요로운 황제로 표현해 준 거예요. 만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그려줬대요. 요거는 이제 까미오 크로넬이 조각한 베르톤누스와 포머나입니다. 요런 이제 정원에 이런 정원이 있어요. 유럽에 가면 정원에 가면 이제 앞으로는 요 정원 입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남자 여자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베르톤누스고 여기는 포머나다.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남자신 여자신 이런 겁니다. 못할 것 같은데 한 대까지 가보죠. 요거는 말이죠. 수선화, 봄에 이제 수선화 피는데 수선화는 나리키소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리키소스고 요거는 에코인데 나리키소스가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에코는 아주 미남을 쫓아가면서 사랑을 구걸을 해요. 근데 거들떠도 안 봐줘요. 나르키소스는. 그래서 결국은 나르키소스는 자기 얼굴이 비친 물에 빠져 죽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선화가 핍니다. 거기서 죽은 자리에서. 그래서 수선화도 나르키소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코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짝사랑하다가 이제 말라 죽었죠. 그래서 몸은 없어지고 이제 목소리만 남아서 남한산성 올라와서 야호 그러면 대답을 해요. 이게 카라바조가 그린 또 나르시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더 있는 거는 그냥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의 철칙은 시간을 잘 지켜드려라. 아무리 강의 잘해도 시간 넘으면 욕먹는다. 뒤에 이거 좀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흑백이 그렇군요. 네. 슬라이드. 이렇게. 아도니스라고 있잖아요. 아도니스하고 비너스와 사랑 이야기예요. 나중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AI로 찾아보시면. 이것도 아도니스하고 이제 누벤스라는 작가가 그린 거고요. 이것도 아도니스의 죽음에 아도니스는 그 멧돼지한테 맞춰서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리에서 아네모네 꽃이 펴요. 그래서 아네모네의 스토리고요. 요거는 피그말리온 신화라고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이 조각을 하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이 부인으로 삼고 싶다고 하니까 비너스가 사람으로 환신시켜 기름을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냐면 모략나무 있잖아요. 모략. 성경책에도 나오죠. 모략. 그 이야기인데 피그말리온 여기 다 써놨어요.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아까 그 석상이 변한 여인 이름이 갈라테아예요. 그 아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해서 이 딸이 있는데 손녀죠, 그죠? 그 딸 손녀 미르라라고 하는데 이게 또 그 신들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신들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걸 받았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몰래 아버지랑 동침하도록 저기 유모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알고 나서 이게 칼로 죽였다고. 근데 막 도망가다가 이제 하늘에 비었어요. 사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략나무로 변화시켜줬어요. 그러다가 달이 차가지고 거기서 애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애가 바로 아도니스예요. 아도니스 이게 여기 태어나고 있는 거 이 나무에서 그런 슬픈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담아놨고 나머지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다 연결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칼럼에도 다 나오는데 혹시 제 이름이 김용우인데요. 어디 나와 있죠? 어디?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게 서양미술사 그렇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제 이름 치고. 거기에 이제 컬럼이 한 60개 되는 게 탑재되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잡지에도 있겠지만 잡지 사진은 없으시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전화번호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